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차리나요? 우리는 늘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만 때때로 그 판단이 틀리기도 합니다. 처음엔 다정했던 사람이 나중에 돌변하는 순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었던 순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을 처음부터 제대로 알았다면 그 관계를 맺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사람의 진짜 모습, 본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옷차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옷을 먼저 보죠.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과 옷 스타일은 놀랍도록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옷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애덤 갈린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다. 패션 업계의 거장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스타일은 말없이 하는 자기소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활발한 사람일수록 화려하게 입고 주목받기를 좋아할수록 스타일이 다양하고 강렬합니다. 반대로 신중한 사람일수록 무채색을 선호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즐깁니다. 완벽주의적인 사람이라면 늘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을 철저하게 유지하려 합니다. 반면 옷차림이 대충이거나 아예 무신경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덜 신경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타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 그런 옷을 입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화려한 옷이라도 누군가는 단순히 기분 좋아서 입고 누군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입습니다. 같은 정장을 입었더라도 누군가는 형식을 중시해서 입고 누군가는 권위를 과시하려 일부러 차려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왜 그런 옷을 선택했는가? 입니다. 옷차림을 볼 때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평소 스타일이 일관적인가? 그 상황에 따라 옷차림이 바뀌는가? 타인을 의식해 변하는가? 누군가는 늘 화려하게 입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일 수도 있고 남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려는 계산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정 사람을 만날 때만 옷차림을 신경 씁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허술한데 상사나 권력자 앞에서는 갑자기 깔끔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는 타인을 무시하다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이미지를 관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옷은 기호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조용한 언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꾸밀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옷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본성이 드러납니다.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그 스타일이 만들어진 이유를 보세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호는 옷차림이었다면 두 번째 신호는 말버릇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 한마디에 사람이 드러난다고 하죠. 이건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로도 증명됐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말투와 단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 말버릇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본성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패션은 꾸밀 수 있고 표정은 연기할 수 있지만 말버릇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볼 때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버릇은 첫째, 자기 자랑이 많다.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대화의 절반 이상이 내가 예전에 나도 그거 알아.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이들은 상대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결국엔 내가 더 대단하다를 강조하려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마크 레어리에 따르면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자기 확신이 부족합니다. 즉, 강해 보이지만 속은 불안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처음엔 유능해 보일 수 있어도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길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남의 말을 끊는다. 혹시 말을 할 때마다 상대가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 있나요? 대화는 캐치볼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혼자 공을 가지고 놀죠. 심리학자 데보라 테넌 교수는 말을 끊는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권력과 우위 관계를 드러내는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즉, 남의 말을 끊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대화를 주도하고 싶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말을 자주 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지나치게 겸손한 척한다. 아, 저는 뭐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저는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 이런 겸손을 무조건 좋은 태도로 보면 안 됩니다. 겸손을 빙자한 자랑. 이른바 겸손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척하면서도 더 많은 칭찬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진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의 반응을 조종하려 합니다. 넷째, 무례한 농담을 자주 한다. 야, 그냥 농담인데 왜 그래? 장난이잖아. 기분 나빴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존 바우만 박사는 농담은 본심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즉, 농담 속에는 그 사람의 진짜 감정과 태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례한 농담을 던지는 사람은 상대가 불편해할 걸 알면서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과시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은 상대가 불쾌해하면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한다는 것. 내가 언제 장난이었는데 하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사람의 본심은 꾸며진 말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버릇에서 드러납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가? 진짜 겸손한가? 농담을 핑계로 무례한가? 이걸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진짜 존중하는지 아니면 자기 도구로 쓰려는지 빠르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말이 그 사람을 만든다. 독일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과 사고방식, 태도, 가치관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어떤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신호는 권력을 쥐었을 때 변하는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범할 때보다 힘을 가졌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들어봤나요?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대학생들을 모집해 교도관과 죄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가혹해졌고 죄수를 모욕하고 강압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역할극일 뿐인데도 조금의 권력을 주자 본성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짐바르도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 권력이 사람을 시험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이런 신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직급이 올라간 후 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평소엔 친절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팀장이 되고 나서 돌변합니다. 말투가 명령조로 바뀌고 사소한 실수를 크게 지적하고 부하 직원을 가차없이 대합니다. 이전까지는 동료처럼 행동했지만 조금만 우위에 서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들은 원래 착했던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착한 척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높은 권력을 가지면 더 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돈이 많아진 후 변하는 사람.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 같이 힘들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점점 무례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전엔 작은 것도 나누고 고민도 함께 나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가려 만나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대 경제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공감 능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돈이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셋째, 작은 권한을 가졌을 때 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꼭 있습니다. 조금만 권력을 쥐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 직장에서 작은 권한을 갖자 후배들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임에서 총무를 맡더니 돈 문제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심리학자 D. 킨슬리 박사는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쾌감을 느끼며 상대를 지배하려 합니다. 작은 권력 앞에서도 변하는 사람이라면 더 큰 힘을 가지면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사람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변하는가입니다. 직급이 높아졌을 때 태도는 돈이 많아지면 달라지는가? 작은 권한을 쥐었을 때 변하는가? 사람은 평범할 때는 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가지면 그 본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작은 권력이 시험대가 됩니다. 거기서 무례해진다면 더 큰 힘을 가지면 더 위험해질 사람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다만 권력은 인간을 드러낼 뿐이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작은 우위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더 배려하고 어떤 사람은 더 거만해집니다. 그 차이를 놓치지 않는다면 신뢰할 사람과 멀리할 사람을 더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신호는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가장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가? 약속을 쉽게 여기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듀크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일수록 관계에서도 신뢰도가 낮다고 합니다.
즉,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준다는 것. 그렇다면 어떤 약속이 가장 위험할까요? 첫째,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취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처음에는 꼭 보자 해놓고 막상 당일이 되면 연락이 없습니다. 아,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 사람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편한 게 우선인 사람입니다.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언젠가 중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당신을 배신할 사람입니다. 둘째, 이중으로 약속을 잡는 사람.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 오늘 약속 있어 해놓고 다른 사람과 또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누가 더 중요한지 따져보고 한쪽 약속을 취소합니다. 아, 미안. 급한 일이 생겼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잡혀서. 이런 사람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우선순위로 계산합니다.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필요할 때만 상대를 찾습니다. 이중 약속을 습관적으로 잡는 사람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과 약속을 잡았다면 당신이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말만 앞서는 사람.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이번엔 내가 꼭 밥 살게. 다음 주에 시간 비워놓을게. 하지만 막상 만나려 하면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이들은 약속을 쉽게 하지만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쉽게 대하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결국 당신을 계속 실망시킵니다. 말로만 잘하는 사람보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은 당신을 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자주 취소하는가? 이중 약속을 잡고 우선순위를 따지는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가? 이걸 잘 관찰하면 이 사람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결국 중요한 순간에 당신은 후순위가 될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언젠가 신뢰를 잃고 고립될 것이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그게 본성입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호는 옷차림이었고, 두 번째 신호는 말버릇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권력을 쥐었을 때 변하는가였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범할 때보다 남이 잘 될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경쟁심을 숨기고 있다면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언젠가 당신도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UCLA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질투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를 망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째, 처음엔 칭찬하다가 나중엔 깎아내린다. 처음에는 축하하는 듯 말합니다. 와, 대단하다. 축하해. 그런데 나중엔 말이 달라집니다. 솔직히 저건 운이 좋았던 거야.
원래 저렇게 잘 되는 애들 오래 못 가. 너도 조심해야 해. 지금은 좋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칭찬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잘 되는 게 그저 불편할 뿐입니다. 둘째,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비꼰다. 요즘 너 잘 나가네? 이제 나 무시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괜히 한마디씩 던지는 사람. 이들은 직접적인 악의 없이 기분 나쁘게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그래도 아직 갈 길 멀지? 너도 아직 부족한 게 많잖아. 이렇게 말하며 상대의 기쁨을 반으로 깎아내립니다. 타인의 행복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들과 가까워지면 당신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의 성공을 자기 이야기로 바꾼다. 너 이번에 상 받았다며? 근데 그거 사실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남의 성공을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사람들. 솔직히 나도 비슷한 기회가 있었어. 그때 내가 좀만 더 했으면 나도 됐겠지.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었어. 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있다 보면 당신도 점점 기운이 빠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진짜 좋은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압니다. 하지만 질투가 많은 사람은 칭찬하는 척하다가 뒤에서 깎아내립니다. 남이 잘 되면 비꼬거나 조롱합니다. 타인의 성과를 자기 이야기로 바꿉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당신도 결국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의 행복을 불편해한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당신이 잘 될 때마다 옆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성장할 때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이 올라갈 때 잡아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모든 신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이 다섯 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처음엔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도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 서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서 마음을 열었는데 어느 순간 상처만 남고 멀어졌던 적. 너무 거리를 두면 외롭고 너무 가까워지면 다치는 이 답답한 인간관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관계의 고민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불렀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 기대 체온을 나누려 하지만 가시가 서로를 찌릅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아프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을 것 같은 상황.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상처받고 거리를 두면 외롭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적절한 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경고를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실망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는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신뢰는 신중하게.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용하는 자와 이용당하는 자다. 이 말은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경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믿음이 있어야 인간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반대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반드시 배신당한다. 처음에는 이 말이 지나치게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등을 돌렸던 기억, 나만큼은 예외일 거라 생각했던 가까운 사람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내게 상처를 줬던 순간,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아니면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걸까? 그때야 비로소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오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신뢰란 쉽게 주어서는 안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믿음은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신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한 남자가 화가 난 얼굴로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내 등 뒤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말을 듣던 쇼펜하우어는 피식 웃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너는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했어. 남자는 어이없는 얼굴로 쇼펜하우어를 쳐다보며 따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친구인데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쇼펜하우어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고양이를 믿고 생선을 맡기겠다는 소리군.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법이야. 신뢰란 쉽게 주어서는 안 되는 거지. 이 남자가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런데 배신은 뜻밖에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친한 척하며 웃고 지내던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며 의지했던 사이였죠. 그런데 승진 경쟁이 시작되자 그 사람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내 실수를 확대해서 말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승진 욕심 없으니까 내가 됐으면 좋겠어. 라며 말하던 사람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구나.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저 사람은 경쟁자로 보고 있었구나. 돈을 빌려준 적이 있나요? 처음엔 그 사람이 간절한 얼굴로 부탁합니다. 진짜 급해. 이번만 도와주면 안 돼? 내가 죽어도 꼭 갚을게. 믿어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번 달에는 좀 힘든데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내가 돈이 없어서 안 갚겠어? 사정 좀 봐줘. 그깟 돈 때문에 너무 정색하는 거 아니야?
빌려줄 때는 정말 고맙다며 두 손을 모으던 사람이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왜 이렇게 쪼잔해? 라는 태도로 돌변합니다. 그러다 결국 연락이 끊어지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요즘 너무 바빴어. 내 사정도 좀 이해해줘. 마치 내가 민폐라도 끼친 사람처럼 몰아갑니다. 이럴 때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엎드리지만 돈을 받으러 갈 때는 내가 그 사람 앞에 엎드린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돈을 빌려줄 때는 다시 받지 못할 각오를 해야 한다. 사실 돈을 빌려준 순간 이미 절반은 날린 셈입니다. 더 끔찍한 건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관계까지 망가진다는 거죠. 한때 친했던 사람이 나를 피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아예 등을 돌립니다. 빌려줄 때는 친구였던 사람이 돈이 오가고 나면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애초에 돈 문제가 생길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인간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도 끝까지 내 편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더 쉽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도 고맙지만 진짜 어려운 시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잘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다들 같이 술 한잔하며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 힘내. 돈이 뭐 대수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면 그들의 태도도 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축하하는 척합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잘 됐다. 하지만 뒤에서는 딴소리를 합니다. 운이 좋았네. 제가 뭐 대단한 걸 했다고? 요즘 돈 좀 버나 봐? 한턱 쏘라 그래. 그러다 내가 베풀지 않으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아니, 너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사람 참 변했네. 옛날엔 안 그랬잖아. 그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내가 힘들 땐 옆에 있어주던 사람이 내가 잘 될 땐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단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친구가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사람보다 당신이 잘 나갈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위로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투하지 않고 이용하려 들지 않고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결국 사람을 쉽게 믿으면 나만 상처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적인 신뢰보다 상대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마라. 그가 한 행동을 믿어라. 사람은 말을 바꿀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온갖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도 정작 행동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내 등을 돌리지 않아.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을 놓았는데 어느 날 등을 돌리고 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부터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뢰는 검증된 후에 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그래,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먼저 믿어버리면 결국 상처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법입니다. 누군가 한 번 등을 돌렸다면 다시 믿기까지는 긴 시간을 두고 행동을 지켜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번 등을 돌린 사람은 결국 또 돌아섭니다.
둘째, 착한 사람이 되려다 결국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호의가 권리로 둔갑하는 순간이 있다. 처음에는 감사해야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부탁 좀 들어주라. 내가 잘하잖아. 지난번에도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해줄 수 있지? 야, 내가 안 해주면 우리 다 곤란해지잖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호의였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들에게 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끔찍한 건 거절하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와,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너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진짜 실망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베풀었기 때문에 붙어 있었을 뿐,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착한 사람이어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까지 할지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나를 안 좋게 볼까봐.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요구하지도 않고 내 선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필요 없는 관계였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따뜻함을 나누고 싶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 너무 가까이 하면 상처받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적절한 거리 유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내주지 마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선의를 베풀되 그 한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두 번째 인간관계 법칙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 말을 아껴라. 무례한 사람과 논쟁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꼭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와 논쟁하는 것은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는 것과 같다. 돼지는 즐기지만 당신은 더러워질 뿐이다.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억울한 건 참을 수 없잖아. 나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왜 참아야 하지? 맞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논쟁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애초에 논리적으로 대화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기고 싶어서 당신을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 말싸움을 한다고 해서 무언가 바뀔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서로 얼굴이 붉어지고 감정이 상하고 뒤끝이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괜히 입을 열었어. 그냥 흘려보낼 걸.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명절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니 반갑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한층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마디 잘못 던졌다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진짜 한심하지 않냐?
나는 저당이 맞다고 보는데 너희는 생각이 다르구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점점 과열됩니다. 처음에는 의견 교환이었던 대화가 어느 순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걸 몰라? 너는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본다. 아니, 형이야말로 너무 극단적이야.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거 맞아? 한 번 불이 붙으면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결국 기분 상한 채로 모임이 끝나고 다음번엔 이런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사실 정치 얘기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각자 믿고 싶은 게 다르기 때문에 절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사람이 현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며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기가 이기고 싶어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평범한 의견 교환 같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말이 꼬이고 기분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은 맞긴 한데 솔직히 생각이 짧지 않아? 그래서 너는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소리를 해?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신호가 울려야 합니다. 아, 이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구나. 그런 사람들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내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말에 트집을 잡고 우위를 점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내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왜 자꾸 말꼬리를 잡지? 그렇게 상대를 이해시키려 하고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논리적으로 토론할 의사가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틀렸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할 뿐입니다. 이때 가장 멍청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면서 열심히 설명하는 것. 그 순간 상대는 속으로 웃고 있을 겁니다. 하, 걸려들었군. 이제 내 마음대로 휘둘러 보자. 이런 사람들은 내 말을 반박할 논리가 없으면 논점을 흐리거나 말꼬리를 잡거나 감정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이제부터 대화는 본질에서 벗어나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싸움은 논리가 아니라 기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흘려보내고 싸움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흥미를 잃고 더 이상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싸움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는 사람도 피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피해야 할 사람은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논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맞고 틀린지가 아니라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감정을 터뜨리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똑똑하면 다 해봐.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살아.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순간적으로 억울하고 화가 나고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상대가 원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화로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감정적으로 흔들어서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여기서 흥분하는 순간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몰아붙입니다. 아니, 봐봐. 너 지금 화났잖아. 내가 잘못한 거 맞네. 역시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본색 나오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절대로 흥분해서 반응하면 안 됩니다. 대신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 알겠어. 그럴 수도 있겠네. 힘들었나 보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하면 상대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원했던 그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싸울 생각이 없는데 혼자만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있는 상황. 이러면 상대는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참아서 손해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손해보는 건 오히려 상대입니다. 싸움이 커질수록 내 감정은 소모되고 괜히 쓸데없는 논쟁에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무례한 사람과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은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돼지는 즐기겠지만 내가 더러워질 뿐입니다. 이길 방법은 단 하나, 그 싸움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몰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면서 이건 아니지 하고 목소리를 높였던 경험. 그런데 돌아보면 어땠나요? 그 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정말 속이 시원했던가요? 상대가 네가 맞아 하고 깨달음을 얻고 사과라도 하던가요? 아니면 괜히 기분만 상하고 감정만 소모되고 괜히 말했다 하고 후회했던 적이 더 많지는 않았나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급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 논쟁을 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오면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대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길 생각이 아니라 내 길을 죽이고 감정을 흔들 생각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가 언성을 높이고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싸움을 걸어올 때 침착하게 미소를 짓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싸움이 될 재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싸움을 거는 사람들은 상대가 흥분해서 같이 달려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몰아붙이고 더 이긴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너무 태연하면 그들은 흥미를 잃고 더 이상 싸움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싸움은 자연스럽게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논쟁에서 피하면 마치 내가 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승리일 때가 많습니다. 논쟁에서 이겨봐야 남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가 납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감정만 상하고 관계는 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적어도 내 감정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짜증나고 억울한 기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논쟁에서 지켜야 하는 것은 이긴다는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입을 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입을 열어봤자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침묵하면 최소한 나의 품격과 평정심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불필요한 싸움을 걸어온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싸움에서 내가 얻을 게 있나? 지금 내 감정을 건드려서 날 끌어내리려는 거구나. 그럼 답은 뻔합니다. 싸움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승리입니다. 자, 이제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세 번째 인간관계 법칙을 알아볼까요? 세 번째,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라. 내 삶을 살아라.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지만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거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실패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괜히 나섰다가 험한 꼴만 당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결국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도 남들 눈치 보느라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남들이 내 인생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내가 뭘 하든 사실 남들은 한두 마디 하다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문제는 내가 남들이 한두 마디 던진 말에 평생을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여 앉아 이런 말들을 던집니다. 아직 결혼 안 했니? 직장은 어디 다니니? 너는 언제쯤 자리 잡을 거야?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웃고 넘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나만 이렇게 뒤처진 걸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간섭하던 사람들도 정작 내 인생이 무너져도 힘들어도 제대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 안 했다고 타박하던 친척이 내가 힘들 때 밥 한 끼라도 사줄까요? 직장 구했냐고 핀잔 주던 사람들이 내가 회사에서 힘들 때 위로라도 해줄까요? 그들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나는 그 말에 인생을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칭찬해 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애써도 사람들은 금방 관심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새 차를 샀을 때는 다들 부러워합니다. 와, 차 멋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그래, 뭐 차 샀구나. 한 달만 지나면 그래서 뭐. 결국 남의 인정은 찰나일 뿐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봤자 그들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만족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 시선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삶보다 남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릴 때는 성적, 학교, 친구 관계, 어른이 되면 직장, 결혼, 돈, 사회적 지위, 언제나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세상.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만든 사람들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이 쓰이는데 그걸 어떻게 안 신경 쓰나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남들은 내 인생에 큰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것.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들이 하루 종일 나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을 궁금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잠깐의 가십거리일 뿐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 직장은 어디 다녀?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너희 애는 어느 대학 갔니? 그렇게 묻고 나서 정작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도와줄까요? 내가 슬퍼할 때 내 고민을 해결해 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던지고 곧 자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걸 신경 쓰느라 내 삶을 포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살지 마라. 현실을 봐야지.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다르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그때 가서 깨달아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결국 나를 책임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늦을 수도 있고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짜 내 길이라면 그게 가장 완벽한 속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은 결국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실망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가 오해가 되어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단지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관계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세 가지 조언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세요.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것,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단단해지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뢰할 사람을 신중히 선택하고 그 믿음이 깨졌을 때 너무 아파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되고 내가 감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기로 선택하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을 살아줄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다른 길을 걷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길이 진짜 나의 길이라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속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혹시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 조언이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 주세요.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이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론 친절한데 어딘가 찝찝한 느낌. 뭔가 이상한데 뭐가 문제인지 딱 집어 말하긴 어렵죠. 그런데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금 당신을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신이 해주는 게 당연해졌고 이제는 거절하는 순간 이상한 사람이 되는 상황. 그렇게 조금씩 끌려가다 보면 어느새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말하는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미 늦었다고요? 아직 빠져나올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늦으면 진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가 어떤 말로 나를 조종하는지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민정 씨는 원래 사람들에게 친절한 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민정 씨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센스도 좋고 배려심도 깊어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느낌. 그런데 어느 순간 칭찬 뒤엔 항상 부탁이 따라왔습니다. 민정 씨, 센스 있으니까 이거 좀 해줄 수 있죠? 역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엔 부탁 같았지만 점점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번엔 어렵겠어요. 그러자 돌아온 말. 뭐야?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도와준 게 아니라 그저 편리한 사람이었구나. 칭찬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거절하려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려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절하면 왠지 미안한 기분이 들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들은 일부러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넌 원래 다정하잖아. 너라면 당연히 해줄 줄 알았지. 이렇게 말하면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집니다. 게다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까지 이용합니다. 너랑은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됩니다. 결국 계속 들어주다 보면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리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 존중하며 이어갑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조종하려 한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약점을 잡기 위해 칭찬하고 조종하기 위해 비난한다. 칭찬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순간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면 이제는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긋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칭찬 뒤에 부탁이 따라오는지 살펴보세요. 넌 너무 착해. 너밖에 없지. 이런 말을 한 뒤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건 진짜 칭찬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거절해도 괜찮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이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진짜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거절을 이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점검하세요. 내가 거절했을 때 상대가 보이는 반응이 중요합니다. 거절한 순간 태도가 바뀐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건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나요? 더 늦기 전에 당신을 이용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쩌면 더 위험하고 교묘한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처음엔 고맙게 들립니다. 와,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을 들으면 선택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까지 널 챙겨주겠어? 이쯤 되면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상대가 원해서 떠미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집니다. 마치 상대가 내 인생에 조종석에 앉아 있는 기분.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처음엔 사소한 조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사람 말 없이는 결정을 못하게 되는 순간 이들은 말합니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모를까봐 그러지. 그런데 이상하죠? 이 말을 들을수록 나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내 선택이 틀린 것 같고, 내 판단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상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늘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틀렸다고 몰아갑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넌 이렇게 못했어. 나 아니면 내 옆에 누가 있겠어? 넌 나한테 감사해야 해. 이쯤 되면 이게 사랑인지 조종인지 도통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절대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선택권을 잃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라고 되물어 보세요. 내가 원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상대가 원해서 떠밀린 것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게 다 널 위해서야 라고 말한다면 내가 선택할 문제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두 번째, 거절을 연습하세요. 이들은 거절하면 바로 서운한 척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와, 너한테 이런 대접받을 줄 몰랐다.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한 관계라면 거절을 해도 이해해 줍니다. 이번엔 힘들어요. 내 방식대로 해볼게요.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예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나를 위해 생각하세요. 늘 상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나를 위해 결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관계가 떠오른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생각해야 할 순간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구해준다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는 너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고 싶어 한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내가 내 선택을 해도 상대가 그것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혹시라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상대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도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라고 몰아가는 방식도 있지만 가장 은근하면서도
위험한 조종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이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대화를 하다가 뭔가 불편함을 느껴 이야기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이겁니다. 너 그냥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일이야? 다들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만 그래. 이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너무 별것도 아닌 걸 신경 쓰나? 진짜 내가 이상한 걸까?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상대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화가 났던 것도 속상했던 것도 아무 의미 없어지죠. 문제가 있던 것도 없던 게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을 뿐인데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 반박하면 더한 말이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 그러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과민 반응하는 걸까?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편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또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자꾸만 참게 되고 감정을 눌러두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점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엔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더 큰 일도 참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상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의 말에 길들여지면서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 결국 내 감정도 내 생각도 상대가 결정하게 되는 것. 이 말을 자주 듣는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켜도 예민한 애라고 넘깁니다. 배우자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냥 장난이잖아라고 합니다. 친구가 무례한 행동을 해도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결국 길들여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내가 이상한 거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순간 상대는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논리적으로 상대를 눌러 이기려고 합니다. 셋째, 상대가 감정을 표현하는 걸 싫어합니다. 넷째, 상대를 조종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을 지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면 이렇게 답하세요. 나는 그렇게 느꼈어. 내 감정은 내가 결정해. 이게 왜 예민한 거야? 이 말을 하면 상대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상대가 자기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조종이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패턴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이런 말을 한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내가 감정을 표현해도 존중해 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감정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낀 것이 맞습니다. 불편한 일이 있었다면 그건 실제로 불편한 일이 맞습니다. 누군가가 예민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한 건 그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감정을 부정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깎아내리고 조종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예민한 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미안해.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말해도 괜찮은 관계. 내가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예민하다고 하지 않는 관계.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교묘한 방식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적인 강요보다 은근한 압박에 더 쉽게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죄책감을 이용한 조종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교묘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해주면 고마울 텐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묘한 부담이 생깁니다. 거절하면 왠지 차가운 사람이 될 것 같고, 들어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죠? 이게 바로 감정적 압박을 이용한 강요의 기술입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친구가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라고 말했죠. 한 번쯤은 괜찮다 싶어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내가 해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텐데. 내 덕분에 이번에도 살았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예상과 다릅니다. 상대가 갑자기 한숨을 쉽니다.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아무래도 너한텐 기대하면 안 되나 봐.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불편해집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차갑게 군 것 같은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알겠어. 이번만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압박을 이용한 조종 방식입니다. 상대는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안 해주면 내가 힘들어.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죠.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힘들겠지. 나밖에 없다고 하니 내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점 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부탁을 요청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깔아둡니다. 너밖에 없어. 라고 말하며 부담을 줍니다. 거절하면 섭섭한 표정을 지어 죄책감을 유도합니다. 결국 상대가 스스로 들어주도록 만듭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계속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가 나를 편리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거절하는 순간 마치 큰 실망이라도 한 듯 반응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관계는 더 불공평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할까봐 걱정되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해줄 의무가 없는 일이라면 그 사람이 기대한 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해주면 고마울 텐데. 라고 말하면 꼭 내가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되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감정적인 압박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 그래. 내가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지.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나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관계를 점검하세요.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해주면 고마울 텐데. 이 말이 정말 부탁인지 아니면 관계를 이용하려는 전략인지 살펴보세요. 이런 조종 방식을 예리하게 꿰뚫은 철학자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남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라면 거절해도 존중해줍니다. 만약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선을 그을 때입니다. 이번엔 어려워.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이 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가 부담을 주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당신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도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라면 서로 부담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우정을 이용해 나에게 은근한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우린 친구잖아. 이제부터는 관계를 이용하는 또 다른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따뜻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묘한 압박이 생깁니다. 거절하면 마치 친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친구가 무언가를 부탁하면서 슬쩍 한마디 덧붙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부탁도 못해? 친구끼리 그런 거 가지고 따져? 난 너라면 해줬을 텐데.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을 듣고 거절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마치 나쁜 친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이게 바로 관계를 이용한 조종 방식입니다. 상대는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안 들어주면 우린 진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 친구라면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걸 거절하면 넌 나를 배신하는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친구인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거절하면 이 우정이 깨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상대의 조종은